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이 출중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 믿지만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초한지의 항우는 천하를 호령할 능력을 갖췄으나 교만하고 조급했으며 사람을 믿지 못해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반면 유방은 인내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어 대업을 이뤘죠. 능력은 도구가 될 뿐 결국 끝까지 가는 힘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는 조급함이라는 과시욕을 버리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기다림의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 일 중 조급해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맛있는 과일도 정성을 들여 가꾸고 기다려야 수확할 수 있듯 장사 또한 조급해야 한다고 손님이 줄을 서지 않습니다. 빠른 성과를 가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한 분 한 분의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며 나의 철학을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손님은 알 수 없습니다. 밝은 미소와 공손한 말투로 조금씩 다가가 소통할 때 비로소 이 집은 좋은 재료를 쓰는 믿을 만한 곳이라는 신뢰가 쌓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다 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조급함을 버린다는 것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가졌다면 오늘은 무엇을 더 줄까를 고민하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오늘 하루가 행복합니다. 매일 저녁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 한 걸음이 모여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더 단단한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진심은 결국 손님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조급함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욕속 즉 부달, 견소리 즉 대사불성. 너무 서두르면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매달리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지자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구라 하여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내면의 인을 닦아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는 평온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상이 가져야 할 군자의 자세입니다. 과시욕의 안개를 걷어내고 평온을 찾기 위해 오늘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화를 내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알아주길 기다리기보다 밝은 인사와 함께 매장의 철학을 짧고 담백하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오늘의 조급함이 어떤 판단을 방해했는지 기록하고 나 자신을 토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선명하게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지형편 8. 상관이 적보다 무서워야 한다. 시작하겠습니다. 후이 불능사, 에이 불능령, 난이 불능치, 비약 교자, 불가용야. 너무 잘해주면 부릴 수 없고 너무 사랑하면 명령할 수 없다. 엉망이어도 다스릴 수 없으니 마치 방자한 자식 같아 쓸데가 없다. 그저 잘해주기만 하여 지시할 수 없고 마냥 사랑하기만 하여 명령을 내릴 수가 없으면 이제 군법을 어기고 군기를 어지럽혀도 다스릴 수 없는 지경이 되는데 그런 병사는 버르장머리가 없고 방자한 자식 같아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두목은 황석공 병법과 은부경, 오기, 이정 등의 말을 두루 인용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황석공 병법은 말한다. 사조를 존중하되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상하게 대하고 잘해주는 것까지는 무방하나 그것도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마냥 풀어주어서 사졸이 방자해지면 부릴 수가 없으니 군법과 군기로 제어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잘해주어도 원칙이 있게 잘해주라는 것이다. 은부경은 말한다. 해독은 은혜에서 생긴다. 우리가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었기에 결과적으로 자식을 해치고 나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마냥 은혜를 베풀고 원칙 없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은혜와 사랑의 습관이 되었기에 자식은 버릇이 없어지고 방자해지고 심지어 타락하는 것이다. 아차 싶어서 자식을 바로잡으려 해도 습관이 굳어져 교정이 안 된다. 부모로서 자식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리 타이르고 고쳐주려고 해도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다. 자녀가 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도 따라서 망가지는 것이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헛고생을 한 것이니 얼마나 원통한가. 은혜가 해독을 낳았다는 옛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일단 습관이 되면 그런 은혜와 사랑은 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은혜와 사랑이 끊기면 원망하게 된다. 응당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웃기지 않은가? 오난을 품은 일이 뭐가 있는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은혜와 사랑을 중단했을 뿐인데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에게는 그저 공급의 중단일 뿐이지만 자식에게는 기득권이 박탈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으면 원망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원한도 없다. 은혜만큼 원망이 생기고 사랑만큼 원한이 생긴다니 조심스럽지 않은가? 오기가 말했다. 북과 징은 귀를 때리기 위함이다. 깃발과 휘장은 눈을 때리기 위함이다. 금령과 형벌은 마음을 때리기 위함이다. 귀는 소리로 때리는 것이니 우렁차지 않을 수 없다. 눈은 모습으로 때리는 것이니 선명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은 형벌로 때리는 것이니 엄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셋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적에게 반드시 진다. 그러므로 장군이 지휘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자가 없다. 장군이 가리키는 곳으로 전진하여 사력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오기는 귀, 눈, 마음을 때려야 한다고 했다. 항상 연습하고 훈련하고 열병식을 통해 지휘 시스템의 권위를 강화하고 명령을 지키고 금령은 피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막상 전쟁이 났을 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휘관이 가리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깃발이 가리키고 북소리가 울리면 즉각 앞으로 돌격한다. 돌격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무척 혹독하기 때문이다. 이정은 말했다. 나를 두려워하는 자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장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장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교는 반드시 적보다 두려워야 한다는 것이다. 돌격하여 적진 깊숙이 들어가도 꼭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격 신호가 머물거리면 즉시 군법으로 처리한다. 이정은 더욱 살벌하게 이야기했다. 옛날에 장군은
잘했던 자는 병사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너권이 죽일 수 있었다. 그보다 못한 장군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너끈이 죽일 수 있었다. 열의 셋을 죽이면 적국이 겁을 먹고 열의 하나를 죽이면 명령이 상군을 장악한다. 무슨 뜻이겠는가? 아군부터 죽여서 군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조금 떨어지는 장군은 아군의 10%를 죽이고 센 장군은 아군의 30%까지 죽인다. 30%를 죽이면 적국이 공포에 떨고 10%를 죽이면 삼군이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출정에 앞서 사람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있었다. 이때 죽이는 사람은 적국의 인질이 아니라 자국인이다. 물론 적국의 인질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청나라 강희 황제는 오삼계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단지 관계를 끊겠다는 표시일 뿐 위험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었다. 자기 내부인 중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를 죽여야 군대의 위험이 세워지고 군법이 확립되어 삼군 장사가 호령에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희생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황제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최고의 대상이다. 그런 신하는 어느 누구도 감히 자신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여겨 건들거리고 다닌다. 그런 자를 죽이면 삼군 장사는 이제 누구든 죽일 수 있다고 믿어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이다. 그런 자는 먼저 목을 베고 나중에 경과를 보고하면 된다. 황제에게 보고하면 황제는 겉으로야 짐짓 놀란 표정을 짓겠지만 속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신뢰는 역사상 무척 많다. 손자병법의 손자가 오나라 왕과 병법을 논할 때 오나라 왕은 그것이 이론뿐인지 실전에도 유용한지 의심하여 궁녀를 훈련시켜 보라고 주문했다. 궁녀를 여전사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다. 비빈들은 연병장에 모여 희희낙낙 조잘거리며 떠들 따름이지 손자의 호령을 들을 리가 있겠는가? 손자는 몇 번 주의를 주었으나 여전히 명령에 따르지 않자 군법에 따라 지휘를 맡았던 비빈 2명의 목을 즉시 베었다. 그 2명은 오나라 왕이 가장 총애하는 궁녀였다. 비빈의 목이 땅에 떨어지자 궁녀 부대는 그 자리에 즉시 특전사로 거듭났다. 전향저가 장가를 죽인 것도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진나라와 연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여 대파했다. 제나라 경공은 안영을 추천으로 진양저를 발탁하여 대장군에 임명했다. 전향저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 경공에게 요청했다. 저는 미천한 출신인데 대왕께서 저를 발탁하여 대장군에 임명하셨습니다. 다들 저를 모르고 저에게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삼군 장산을 거느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최측근 대신을 감군으로 보내주시길 간청합니다. 경공은 장가를 파견했다. 전향저와 장가는 이튿날 정오에 출정하기로 약속했다. 이튿날 군대가 집결하여 출정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장가는 송별회에서 대신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해가 질 때쯤 얼큰하게 취해 나오는 것이었다. 전향저는 군법무관을 불러 물었다. 출정 시각에 늦은 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군법무관이 아뢰었다. 목을 뱁니다. 장가의 목이 떨어질 판이었다. 경공은 장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소식을 듣고 특사를 급파하여 사면을 명하였다. 특사는 마차를 몰고 병영으로 들어와 질주했다. 군법에 따라 사형이었다. 전향조는 군왕의 특사임을 감안하여 사형은 면해주고 그 대신 마부와 함께 좌측 말에 목을 베었다. 전향조의 칼질에 적국이 흔들렸다. 소식이 전해지자 진나라는 제나라에 센 놈이 등장했다고 여겨 교전하기도 전에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했다. 연나라도 따라서 철군했다. 전향조는 여세를 몰아 추격하여 이전의 진나라 및 연나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모조리 수복했다. 전향조가 개선했다. 제나라 경공이야 문무백관이 교회까지 마중을 나와 열렬히 환영했다. 아무리 장가의 목을 기억하지 않았다. 경공은 전향조를 대사마로 승진시켰다. 이때부터 전향조는 역사상 그 유명한 사마양저가 된 것이다. 사마양저의 매뉴얼은 그 뒤로도 계속 복사되어 널리 퍼졌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거나 눈치가 없는 자들이 끊임없이 태어났기에 그때마다 그들은 목을 헌납하게 되었다. 진나라 말기 진승과 오광이 의거했다.
항량과 항우도 병력을 이끌고 거사했다. 그들은 일부 군현을 함락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갔다. 야심 있는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팽월이 사는 동네의 젊은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팽월을 찾아가 다들 거사하여 설치고 다니는데 우리도 해보고 싶으니 형님이 대장을 맡아달라고 졸랐다. 팽월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호랑이 2마리가 싸우는 형국이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 너희들의 불장난에 끼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젊은 사람은 일단 흥이 나면 말을 들어야지 말이다. 동네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100여 명을 모아서 또 팽월을 찾아왔다. 팽월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내일 해가 뜨면 제1차 군사회의를 열 테니 모두 정시에 출두하라. 군대를 만들었으니 군법에 따른다. 늦는 자는 목을 친다. 이튿날이 되었다. 팽월은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드문드문 몇 명씩 오다가 10여 명은 아예 해가 중천에 뜰 때야 나왔다. 팽월이 말했다. 지각하는 자는 군법에 따라 목을 친다. 그런데 지각한 자가 너무 많다. 전부 목을 칠 수는 없으니 제일 늦은 1명만 친다. 젊은이들은 히덕거리며 뭘 그리 심각하게 그러시냐는 다음부터는 주의하면 될 일을 하면서 농을 쳤다. 팽월은 아무 말 없이 앞으로 나아가 가장 늦은 자의 목을 직접 베었다. 모두들 얼어서 감히 고개를 들어 팽월을 쳐다보지 못했다. 팽월은 흙으로 재단을 쌓은 뒤 방금 내리친 목을 올려놓고 출정의 의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팽월은 호걸이 되었고 훗날 유방직에 투신하여 한나라 개국공신이 되었다. 손자, 사마양저, 팽월 이 세 사람의 사례는 10명 중에 1명을 죽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10명 중에 3명을 죽인 경우도 있을까? 고대의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근현대사에는 분명히 있다. 스탈린이 대표적이다.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표 대회 구소련 내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37년부터 1938년 단 1년 동안 스탈린 본인이 처결에 사명한 인원만 68만 1692명에 달했다. 공식적인 기록이 저 정도이니 실제 피해자 총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스탈린이 붉은 군대의 장군들을 모두 도살하여 히틀러가 침공했을 때 맞서 싸울 유능한 장군이 없을 정도였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틀린 지적이다.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지 않았다. 오히려 승전했으며 승전국 중에 가장 많은 이익을 챙겼다. 내부 숙청을 이론적으로는 조직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이정이 말했듯 나를 두려워하는 병사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거제도가 없는 조직은 주기적으로 내부를 숙청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반부패 투쟁을 열렬히 전개하고 있다. 한간에 이런 말이 돌고 있다. 반부패 투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반부패 투쟁을 하면 공산당이 망한다. 그런데 이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반부패 투쟁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반부패 투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 공산당 탄관오리를 모조리 잡아넣는다고 공산당 요초에 기용할 간부가 부족하여 공산당이 무너질 일은 전혀 없다. 참신하고 유능하고 청렴한 자들이 빈자리를 메우면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발전할 것이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은혜만 베풀어서는 안 된다. 형벌만 행해서는 안 된다. 은혜만 베풀면 병졸은 마치 방자한 자식 같아 부릴 수 없다. 형벌만 행해서는 병사들이 소원해져 동원할 수 없다. 인의의 군왕이 이끄는 군대라 하더라도 관용과 형벌을 겸용하고 은혜와 위엄을 병행한다. 인류자에게 말했다. 사병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병을 부릴 수 없다. 사병에게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 사병은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 장군의 사랑을 느껴야 병사들이 목숨을 바치고 장군을 무서워해야 사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군이 사병을 다루는 요령은 사랑과 공포, 그리고 상과 벌이다. 공포의 필요성은 앞서 나온 이야기에 요약되어 있다. 나를 두려워하는 자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관을 무서워하는 자는 적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상관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틀림없이 적을 무서워하고 죽음도 무서워한다. 병사를 어느 정도까지 무섭게 대하면 마땅할까? 상관이 적보다 무서울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는 사업을 운영할 때도 상벌이 명확해야 합니다. 직원을 사랑하고 잘못은 엄히 문책하는 공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규율이 서며 질서가 잡히고 일이 명확해지는 거죠. 상을 남발해도 문제입니다. 매번 벌을 줘도 문제이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하고 투명할 때 효력이 발휘됩니다. 모든 건 직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마움을 느끼고 상벌이 이루어질 때 스스로를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야 말에 힘이 실리며 모두가 각자 위치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은 직원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주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